예, 일주제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원호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지적재산권의 최신 동향이라는 것을 대주제로 해서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이 4개국의 지적권 최근 동향을 정리해보는 그런 세미나로 마련했습니다. 제1세션은 중국과 미국의 최신 동향을 들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세션의 그 발제와 지정 토론을 맡은 토론자들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1주제에 중국의 지식재산 최신 동향을 발표해 주실 분은 북경의 청송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 변리사인 정청송 변리사님이 되겠습니다. 변리사님은 교포시기 때문에 진행을 한국말로 직접 발표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 토론은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CNS의 함상정 변리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주지방법원의 우리 박종학 부장판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청성 변리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세션이 예정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출발하는 만큼 그 발제를 조금 집약해서 한 25분 정도 안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통계 자료, 법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지재권이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아주 생생하게 그 발전하는 그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청송특허사무소 대표 변리사 정청성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위파, 그러니까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중국 본부의 지금 학술지사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귀학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중국 지재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데이터로 보이는 중국 지재 동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지재 관련 법률의 개정 동향, 그리고 제일 마감으로 이제 최근에 있는 중국 지재 동향이 유의점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그 아주 좀 유의할 점들을 이제 픽업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첫 번째 부분이 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중국 지재의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특허 실용실행 관련해서 이 데이터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PCT, 상표, 저작권, 그리고 지재 소송 및 행정 처리 관련 데이터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 설명드릴 점은 소송 관련한 이제 그 데이터는 이제 사실은 아주 상세한 그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 몇 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1985년에 이제 특허법이 이제 생기면서 전입법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 제일 많이 지금 최근에 발전되었던 계기가 사실은 2008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제 전략으로 이제 정하고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이 창조, 운영, 보호, 관리의 고도 정비라든지 뭐 5년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대폭 향상하든지 같은 이런 그 구체적인 이제 목표를 정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특허 이제 그 제도뿐만 아니라 이 그 비용상에서도 이 외국 출원이라든가 혹은 지방에서 국내 특허 출원을 할 경우에는 많은 그 비용상의 그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9년도에서는 또의 제3차 개정 전입법이 시행되었고 2011년에는 중국에서는 어게닝 교육 이렇게 계속 그 계획에 따라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이런 그 절차가 되겠는데 이제 2011년도에 지금 제정한 목표가 2015년까지 만 명당 특허 보유 건수를 3.3건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 명당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인이 특허고 그리고 꼭 등록된 특허가 3.3건까지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2009년도 수준이 1.2건인 것을 보면 이거 대폭 지금 몇 배로 좀 이제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그 18차 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18차 대표대회에서 다시 지재권 전략 실시를 강조하였고 그리고 2014년 금년에는 지금 보면 지금 금방 5월 1일부터 상표법이 제3차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었고 전리법이 제4차 개정하고 저작권법 제3차 개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총적으로 예전에는 중국이 그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데 이후에는 차차 지식자 정권을 더 중시해서 중국이 창조하는 중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그 환경을 봤을 때는 우선 외국 기업들이 많이 중국을 진출하면서 이제 이제 경쟁이 더 심해졌고 그리고 중국 내국인이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등되었는데 이 배경을 보면 중국 정부의 물론 특허 정책도 있지만 그 기업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예전에는 노동 집약형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가 원인 때문에 지금은 기술 집약형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분쟁이 분위기를 봐도 과거에는 외국 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외국 기업 휴가가 되는 사례도 많고 중국 기업 사체 내에서도 그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특허 출원량의 연간 수에 관련해서 이제 이 도표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많이 증가되어 있고 특히 거의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더 이렇게 뚜렷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특허만 해서 최초로 미국을 초과했고 그리고 이 중국 전체적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중국 내국인이 출원인데 내국인 출원이 훨씬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 외국인 출원은 약간씩 증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 출원인이 중국에서 특허 출원한 출원량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이제 이제 통계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2년하고 2013년을 비교해 봤을 때 출원량이 제일 많은 일본이 약간 떨어졌고 미국은 그저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은 8.3%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전체 출원량이 네 번째인 한국이 20.9%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도표도 지금 최근에 Five IP 오피스가 이제 좀 이후에는 보고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첫째 보고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 각 주요 국가에서 지금 출원량은 계속 큰 변화가 없었는데 거의 10년 사이에 중국 특허 출원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표시한 도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 지역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퍼 하면 중국 특허청인데 중국 특허청이 출원 중 각 나라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소재하는 출원인들이 이제 출원한 출원 건수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한 수치입니다. 보시면 중국 특허 출원 중 거의 85%가 중국 출원이고 그리고 한국 보시면 거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전까지는 한 25% 수준으로 증가되었는데 뭐 금년에도明年도 계속 이 수준으로 증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최근의 수치를 대비해 보면 2014년도 상반기에 그 건수가 35.1만 건인데 사실은 그 전년도의 상반기와 비해 보면 10.8%로 지금 증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특허 출원이 계속 이 상황으로 이제 이런 증가 속도로 이제 계속 많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하나입니다. 그다음으로 중국에서 좀 특수한 실용 신안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외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게 되면 좋은 기술은 외국 기업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국 기업을 위해서는 제도상에서 이렇게 실용 신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러나고 그리고 실용 신안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잘 해주는 이런 정책이 이제 각국마다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지금 사실 2001년부터 2009년도 학교를 보시면 유틸리티 모델하고 페이턴트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 최근 수치를 봐도 2000 실용 신안이 전체 특실 전체 합계의 출원량에 비해서 출원량에서 이제 점유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용 신안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 국내인이 출원한 실용 신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데이터는 없는데 외국 출원인이 이제 실용 신안을 중국에서 출원하는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서도 지금 특허 실용 신안을 출원하는 비율이 확실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출원은 여러 가지로 실용 신안이라든가 각종 정책 때문에 이제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PCT 출원을 보시면 더 객관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중국이 작년 수치를 보면 2만 건 이상으로 지금 원래 재작년에는 4위였었는데 이제 독일을 누르고 지금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체를 보더라도 앞에 ZTE하고 화웨이가 앞에 3위 중에서 이제 제 2위와 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좋은 기업들이 확실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표와 관련된 이제 수치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2012년도 이 출원 건수가 164만 건이었고 2013년도가 188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 수치를 보면 한국이 세 번째로 상표 출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인데 저작권도 이제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하면 보통 중국에서 특허는 안 되고 하면 실용 신안으로 이렇게 시스템 블록 1, 블록 2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출원하여 등록받는 상황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용 신안에 대해서 이제 그 심사가 엄해지면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출원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작품 저작권이 100만 건을 초과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재 관련 소송, 행정 처리 관련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지재 관련 1심 수리 사건 변화를 보시면 거의 형사, 행정, 민사 전부 포함해서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물론 민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형사 사건이고 그러면 행정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는 2009년도 이제 데이터인데 이제 2009년도 전국 법원이 심결한 지재 관련 사건의 유형별 비례입니다. 저작권이 보시면 저작권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상표권, 전리권 빼놓고선 다른 기술 계약이라든가 부당 경쟁 방지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그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저 의장, 실형, 특허 사이에 이제 비율을 이제 이 도표를 보면서 이제 참조하실 수 있는데 그런 침해 소송 관련해서 1심 사건 중에서 의장이 좀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실형이 많고 그다음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장, 실형, 특허는 중국에서 출원량은 비슷합니다. 등록량은 물론 그 특허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의장이 그만큼 이제 소송 사건이 많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리관의 행정처리 관련한 현황인데 여기서 우선 2013년에 전리권 행정처리 사건 총수가 16,000건 이상이었고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이 4,600여 건이었고 그리고 전리권 분쟁 사건 중 이제 그러니까 특실 이 비율이 그러니까 11.1, 30.9, 5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권 분쟁 사건 중에서 외국 사건의 비율이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이게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이런 사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큰 이제 그 블록으로서 이제 중국 지재 관련 법률 개정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리법인데 전리법은 지금 제4차 개정안이 2002년도 8월달에 의견 모집고를 발표하였고 2013년도 1월에 송신고를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은 송신고라는 뜻은 국무원에 제출해서 최종 국무원에서 결정하는 이런 단계여야 되는데 그러면 최종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됐고 이번에 또 지난달에 일반인 의견 모집을 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때 이제 정식으로 개정되는지 좀 문의도 오고 그러시는데 오라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의장의 보호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했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그다음으로 행정관리 부문이 침해 단속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이제 무효 심판이 효력 발생 시간 등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드리자면 전리국에서는 특허 실형 의장만 이제 포함하고 이제 하고 상표는 따로 공상관리국 산하에 있는 이제 상표국에서 이제 관리합니다. 그래서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다분류 일출원을 실현하였고 상표국 심사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 9개월로 제한하였고 뭐 다른 기간도 내부적으로 많이 제한하였습니다. 그가 상관되게 상표법 실시조례 그러니까 그 실시세칙에 대항되는 실시조례가 이제 이미 시행되었고 상표평신 규칙 그러니까 거절불복에 대한 한국에서 말하면 그런 이렇게 특허심판원의 그 안에 규칙을 좀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은 지금 제3차 개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이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그 보호를 강화하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중국 지재 분야의 몇 가지 유의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한국 분들에게 좀 설명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이제 픽업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등록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용신화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종래 같은 경우에는 약 98% 이제 등록되었었는데 최근에는 9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절 이유는 선명한 기재불비라든가 그런 거절 이유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신규성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의가 이제 실용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고 기재불비라든가 혹은 이런 이렇게 거절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마디 설명드리자면 중국 실용시라는 무심사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무심사도 완전히 아니고 약간 심사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실용 신안을 심사하던 심사관들이 지금 그 특허 쪽을 건너가서 많이 배우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사람도 인원도 많이 증문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실무장에서 느낀 것은 예전에 형식상 문제 없으면 거의 등록되었는데 최근에는 실용시간이 객체, 그러니까 실용시간 대상이 아니라는 거슬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신규성 거슬류까지 가끔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쓰레기 권리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외국으로부터 비난이라든가 사회자원의 낭비라든가 심사자원의 낭비 이런 저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슬률을 이제 좀 높이려면 뭐 중점적으로 중점 이제 고려하는 대상이 있게 되는데 보시면 블랙리스트에 열거한 출원인 또는 출원인 또는 발명인인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출원인이 예전에 실용선을 대량으로 출원해서 이제 많이 거절당했고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똑같은 출원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혹은 발명인이 출원인 경우에는 다시 그러니까 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터링해서 중점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 하였었는데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실용신안이 무심사 등록이기에 출원하면 100% 등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후에는 좀 이런 인상을 버리시고 이런 위에 리스트에 해당되는지도 이제 좀 검토해보고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혹은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된 기술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편법을 써서 실용신안으로 이제 등록받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새 상표법 시행으로 망가진 상표국 전자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개정 상표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표 관리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스템이 지금 고사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속 몇 달 동안 이제 공문을 발송하지 못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약간씩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11일에 그러니까 상표국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제 저 공고를 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점은 이제 선리국하고 중국에서 말하는 사이퍼와 이 상표국은 서로 다른 기관이고 부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라든가 사이퍼 내부에서는 규정이 아주 명확한 일반적으로 다 아주 명확하고 이제 전화로 해도 인차 해답 주고 하는데 이 상표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명확한 답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이제 많은 한국 고객들이 이제 문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 그러니까 8월 31일에 이제 지식자산권 법원이 정식 설립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중국에서 이 재판 제도에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기층 법원이 한국의 뭐 지방 법원이라는 일반 법원에 대항된다거나 혹은 뭐 고등 법원이 여기에 대항되고 그렇게 완전히 대항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층 법원에서 혹은 이 지방 법원에서 전부의 전리권 그러니까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해서 전부 그러니까 이 권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할권. 그러니까 특허청 일반적으로 중급 이민법원에서 제1심을 진행하고 고급 이민법원에서 이제 민사소송이 제2심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특허청에서 최고인민법원에서 이제 지정한 기층 이민법원도 그러니까 제일 아래층 지방법원도 일부분은 이제 특허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설명드릴 점은 중국 2심 제도인데 만약 기층 이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고 그러면 중급 이민법원에서 제2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급 이민법원에서는 그때 지금 올라가고 싶어도 이제
그까지 제3심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고급인민법원 자체에서 판단하고 이것이 다시 제3심까지 가야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급 인민법원에서 시작했다 하면 고급 인민법원에서 제2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 최고인민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심사를 해야 될지 말지. 그리고 그러면 지식재산권 법원이 지금 정식 설립되었는데 8월 31일에 근데 아직 정식 그러니까 그 사건이 처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올해 연내로 목표로 한다고 이제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서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법원은 그 전리 그러니까 특허 실용신안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식품권, 집적회로 설계권 등에 대한 관한 제1심 지식재산 민사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행정사건을 전부 관할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법원이 소재하는 시 기층법원에서 처리한 제1심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권 민사 및 행정의 판결 또는 재정 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은 지식재산권 법원이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 관할권이 더 넓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높고 뭐 다른 저작권이라든가 그쪽도 지금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는 베이징 관할권은 지역은 베이징에서밖에 없고 상하이는 상하이 지역이고 광저우는 광동성 지역에 있는 이런 사건의 이제 제1심이라든가 제2심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의 지방에 대해서는 아직은 원래대로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3년간 이제 실행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좀 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혹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실무적인 말씀인데 PPH 활용에 관련해서 PPH는 보통 중국에서 사이퍼와 이제 KIPO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진행했는데 근데 일반적인 생각은 실질 심사 단계에 진입해서부터 오해가 발송되기까지 이 기간에는 PPH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PH를 이제 신청하려면 꼭 한국에서 등록받은 혹은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그대로 보정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심사 청구를 청구하는 기간 또는 심사 청구에 진입한 단계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가 되는데 만약 실질 심사 단계에 먼저 들어가고 통지서도 다 받고 한 뒤에 이제 그것을 보정해서 다시 PPH를 신청하려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사실 PPH 활용하면 확실히 좀 이제 빨리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DAS는 최근에 한국 고객들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액세스 코드가 이제 좀 이제 한국에서 필요했는데 근데 그것이 좀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중국에서 가끔 어떨 때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래 문제가 생겨서 우선권 주장이 인정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액세스 코드가 없이도 이제 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꼭 우선권이 출원인과 중국 출원인이 꼭 일치한지 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출원인이 둘이면 중국에서 출원인이 한 명이면 그러니까 꼭 그것을 일찍이 알려주시고 아직 한국에 공개 안 됐으니까 중국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고 만약시 그렇다 하면 우선권 양도 증명서를 제출해서 이제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중간 지재권 합작의 보물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특허하는 아직도 중국이 많이 한국과 이제 차이도 있고 상표 쪽은 제일 많은 이슈가 상표 선등록 당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사업 전개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저작권은 확실히 우리 많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서로 합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드라마가 작년에 별의 성 그대가 한 4만 달러 1화에까지 인터넷 방영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한중 영화 공동 촬영 협의가 이제 체결되어 공동으로 촬영한 이제 영화는 그러니까 수입 영화로 이제 수입 영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이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가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나는 가수다가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수권을 받고 라이센스 받고 진행한 것인데 전국에서 같은 동류의 이 프로그램에서 제 시청률 2위를 차지합니다. 2박 2일로 최근에 2개가 이제 생겨서 이제 서로 하나는 진짜 라이센스 받은 거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좀 저작권 분쟁도 생겼고 최근에는 러닝맨도 이제 금방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주 많아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게임인데 이제 중국 알리바바의 회장이 지금 파티 게임즈 게임 회사와 이제 합작했고 처음에 투자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이 한국 방문 시에 이제 8월에 한국 방문 시에 박 대통령이 접견하였고 문화사회관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업도 중국에서 잘 진행되고 예를 들어 뽀로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현지법을 설립하고 서덕 출판도 했었고 영화 방영 그리고 뽀로로 파크 경영 등 여러 가지 주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광범위한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두 분이 이제 보충 토론을 통해서 좀 상당 부분 보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토론은 이제 내용을 약간 보충해 주셔도 되고 뭐 질문이 뭐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각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한꺼번에 토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발제자 답변도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은 한 5, 6분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함상준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특허 분쟁의 분위기 변화라는 타이틀 하에서 과거에는 애국 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네, 최근에는 애국 기업이 피고가 되는 사례가 독출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최근 그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심 특허 침해 사건이 1163건이 발생했고 그중에 애국인이 관련된 섭외 사건이 16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000건은 이제 그 중국인 간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애국인이 관련된 이 당사자인 특허 침해 사건 164건 중에서 이제 중국인이 원고가 된 사건이 2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인이 승소한 사건이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2건은 전부 이제 외국인 기업이 그 피고로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애국인이 원고가 된 사건이 132건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애국인이 78건으로 이제 승소를 했고 중국인은 승소한 사건은 3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이제 패소한 그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국은 지방 보호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내국 기업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법원에서 특히 그 특허 침해 사건에서 애국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배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한국에서 특허 법원의 재판 관할을 논의하면서 이제 특허 법원 재판부의 평균 재임 기간 또는 그 재판부의 뭐 전공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어떤 그 관련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지식재산 법원이 이제 새로 이제 개설되어지고 업무가 시작되어지는데
기존에 지금 중국 전리 침해 소송 담당하는 이제 중국 인민법원이라든지 또 이심 법원인 고급 인민법원에 있어서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의 소위 그 인사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전공이라든지 또 재직기간이라든지 포함하고, 그리고 퇴임 후에 또 그 법관들이 중국에서도 변호사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신결 취소 소송의 그 대리 문제가 상당히 이제 업계에서는 뜨겁게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그 특허 침해 소송을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 대리할 수 있는 이제 것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도 그 소송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는 행태로서 당사자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변리사가 단독으로 침해 소송 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변리사가 침해 소송에 단독으로 침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지, 또는 변호사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사이에 이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제 중국 기업이 승소환율이 낮다, 그 주한 낮다는 것인데, 사실 우선 제 생각에 아주 예전에는 그 지방 보호주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그 좋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라든가 뭐 저작권도 포함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자기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요구가 나오게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허법도 바뀌게 됐어요. 제3차 개정안이 또 그런 개정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자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비롯해서 중국 전체 분위기를 보면 특허 소송이라든가 그런 소송에 관련해서 될수록이면 이제 또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최고인민 법원에서도 각 그 법원에서 판례를 서로 이제 공유해서 서로 너무 어긋나는 이래 판례가 나지 않게 이렇게 지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중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 이제 그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마 그러니까 세계 뭐 중국 이제 진출한 기업이니까 인터내셔널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인터내셔널 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아직도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붙었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 기업이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싸우는 것보다 들수록 북경 상하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특허 침해 발생지라든지 침해자의 소재지라든지 거기서 다 할 수 있는데 그 관할권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뭐 다른 지방에서 있다 해도 들수록이면 뭐 어디 그러니까 판매하는 뭐 북경에서 판매하면 북경에서 이제 그 기소하고 북경에서 이제 소송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북경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이제 몰리면서 더 공정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여러 가지 꼭 뭐 외국 기업에 대해서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법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아까 그 자료 중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금방 8월 31일에 이제 설립될 것을 결정하였고, 사실 지금 설립 중입니다. 설립 중이니까 지금 어떻게 그 안에 내부를 어떻게 그 인사 체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북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북경 제1
중급인 법원에서 원래 그 행정 사건을 전부 다 처리하던 것을 행정 그 소송을 처리하던 것을 거기서는 이제 다 옮겨올 것이고, 그리고 제1하고 제2 중급인 법원에서 민사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인력을 다 올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인력들이 여기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선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관련해서는 아마 특별한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심사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공학계 출신이고 이런 데 관련한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없는데, 어쨌든 요구 사항에서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는 법적이라든가 그 규정적으로서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그 법관이 되려면 우선 그러니까 한 23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퇴직 연령은 한 남자는 60살, 62세, 여자는 55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거기서 법관, 한국에서는 판사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는가 관한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땄다면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이 있는 것이 2년 내에 이제 개업 못하고, 만약에 그 처음에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되지도 못해 봐서 합격 못되는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사란 그런데 특별한 이렇게 우대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 원래 근무하던 그 법원에, 그러니까 내가 후에 변호사가 됐을 때 원래 내가 근무하던 그 법원이 사건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대리할 수 없고 내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다 안 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리권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우선 그러니까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법률적으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변리사가 지금 다 이렇게 대리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공민대리라는, 중국에서 소위 공민대리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민사소송법 한 58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만약 그러니까 그 소송 대리는 최고 2명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변호사거나 혹은 친척이거나 혹은 그 지역에서 이제 추천하거나 혹은 단위에서 추천하거나, 단위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건대는 아마 그러니까 좀 국가 단위라든가 그런 이제 일반적 회사가 아니고 그런 추천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으로 아니고 이제 참가하는데, 또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소에서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죠. 이제 기술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던 것을 지금은 약간 그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어떻게 개변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전리 사건 소송 대리인이란 자격을 변리사 전부가 아니고 변리사 안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여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 58조를 민사소송법 58조를 이제 우선 2012년도에 이제 개정했고, 개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소송 대리는 또한 맞죠, 협회 같은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나서 2013년도 전에 이제 중국 변리사 협회에서 이제 그 일정한 조건에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2013년도 1월 1일에 이제 그 첫 번째 리스트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제2기가 이번 6월 달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변리사들은 자기 변리사 신분으로 계속 할 수 있고, 다른 변리사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민 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답변 됐습니까? 예, 시간 관계상 더 뭐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우리 박종학 판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신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토론문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저희 불찰로 미처 배포되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 중국에서 실무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토론하고 싶은 내용은 실무적인 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리법 제4차 특허법이 제4차 개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실무적인 거 4차 개정법과 관련한 발표자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 한유럽 FTA 이외에 지금 한중 FTA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중 FTA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특허 실용신안의 신규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종전의 개정특허법에서는 국내외 출판물 공개된 적이 없고 국내에서 사용 공개 그러니까 국내 출판물에 대해서는 국제주의를 그다음에 사용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주의를 취했는데 3차 개정특허법에서는 신규성에 관해서 국제주의를 채택해서 지금은 굉장히 신규성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 24조에 보면은 중국에서 신규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중국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 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 전시한 경우, 그다음에 규정된 학술회의, 기술회의에서 최초 발표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라고 해서 하고 있고, 여기서 중국 정부가 승인하거나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 전시한 경우 규정된 학술회의인데 저희 한국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규정된 학술회의, 기술회의인데 한국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바로 일정한 기간 내에 발표를 한 다음에 특허초를 하는 경우 특허를 신규성을 예외를 받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중국 특허법은 굉장히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개정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특허법 62조가 공지기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기술 항변인데 그 중국 특허법 62조의 공지기술 항변을 보면은 피침해자가 실시한 기술 또는 디자인이 공지기술 또는 선행기술이라고 합니다.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에 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중국 최고인민법원 2009년 12월 20일 발표한 특허침해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을 보면 특허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침해자의 실시 기술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 자유실시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침해자의 실시 기술이 신규성뿐만 아니라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유실시 기술로서 보호를 받는데 중국은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보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유실시 기술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4차 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유사 디자인 제도를 제3차 개정에서 도입해서 디자인 보호를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차 개정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한국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어떤 물품에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앞부분이랄지 뒷부분이랄지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닌 부분 디자인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부분 디자인이 지금 현재 채택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 개정에서는 이 부분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혹시 되고 있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4차 개정안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선 24조 신규성 상실에 관련해서 확실히 이 중국에서는 그 국제회의,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회의라든가 그런
회에만 한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대한 좀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도 있고 한데 그럼 여러 뭐 이렇게 논문도 있고 한데 근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국제회의인가 하면 중국 정부가 승인하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중국 정부 좀 권위가 일반적인 그런 뭐 지방 뭐 예를 들어 성급의 이런 그 뭐 과학기술 부문이라든가 혹은 성급 정부가 주최하는 것도 안 되고 꼭 국가적으로 이제 하거나 혹은 성급 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이런 회의야만이 이제 인정합니다. 혹은 이제 중국 뭐 국제적인 회의인데 중국 정부도 참여한 이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하고 두 번째로 공지기술 항변에 관련해서는 그 진보성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지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이해로는 좀 그러니까 변호사님 좀 그렇게 그쪽으로는 생각 못했는데 우선 공지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같아야 우선 기본상에서 같아야 그 공지기술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만약 진보성까지 포함되게 되면 너무 불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만약시 그런 이렇게 약간 그 변경 같은 것이 있다 할 때는 정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그래도 신규성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 디자인 제도 관련해서는 중국 아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선권 예를 들어 이렇게 전체인데 그 부분이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다시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가능한데 또는 외국에서 부분 디자인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그 전체 부분을 이제 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고 그 등록하려는 부분 디자인만 이제 실선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뭐 중국에서 또 반대로 이 전체를 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우선권을 이제 주장해서 전체를 이제 우선권 인정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되는데 실질상의 이 부분 디자인 제도는 아직 중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이제 이번에 그 법조 항의에 없지 않는가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이제 제1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지정 토론을 다 들어봤는데요. 아마 그 플로에서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 이 세션 끝나고 나면 그 종합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플로에서 해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럼 1세션 우리 세 분 수고해 주셨는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